그래서 월가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해보면요, 지금 이 클라리티 법안이 이 크립토 진영 쪽으로 유리하게 통과가 되어버리면 이 코인베이스와의 경쟁에서 완벽하게 패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이제 월가가 본인들이 준비가 다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 그때 있죠. 그때 월가는 분명히 이 법안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코인베이스 같은 기존의 크립토 산업은 다 그냥 힘도 못 써보고 죽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뭐냐면, 자 여러분, 현재 암호화폐 투자, 이거 지금 도망가야 하는 상황일까요? 결국 월가은행의 이 막강한 권력 앞에 우리는 다 고개를 숙여야 하는 존재일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조용하지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막아야 하는 위험 요소가 아니라요, 국가의 금융 인프라로서 편입을 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다룰 피터 틸과 팔머 럭키라는 이 존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단 8개월이라는 이 짧은 시간 만에 은행 라이센스를 따낸 정말 수상할 정도로 빠른 은행, 이 에레보르 은행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에레보르 은행은 이렇게 빨리 승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월가의 은행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왜 이 싸움의 수혜자는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복잡해 보이는 클라리티 액트 법안을 아주 쉽게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철회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해답이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트럼프 2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요, 이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안에 이 해결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시장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연말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이 에르보르라는 은행이 갑자기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에레보르라는 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 건데요. 이 에레보르 은행은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이 은행 라이센스를 받아냅니다. 작년 이 내셔널 뱅크 차터 신청부터 올해 2월까지 불과 약 8개월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이 신규 은행 인가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은 전부 다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왜 에레보르는요, 이 과정을 이렇게 단시간 만에 통과를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바로 유명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에레보르는요, 기술 기업가인 팔머 럭키가 공동 창업을 하고, 그리고 억만장자인 피터 틸이 투자로 후원하는 디지털 은행이에요. 이들은 사업 초기부터 투자 라운딩을 통해서 3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고, 이 투자 펀딩 이후의 현재 기업 가치는요, 약 43억 5천만 달러입니다. 보면은 실체도 없는 회사가 43억 5천만 달러의 가치를 받는다는 건 정말 이례적이기는 한데요. 그만큼 이 미래의 금융 인프라 산업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피터 틸과 함께 팔란티어를 창업했었던 이 존 로스데일도 투자로 함께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피터 틸은요, 말 그대로 이번 트럼프 2기를 이끌어낸 수장이고, 현재 미국의 부통령으로 있는 이 JD 벤스를 그 부통령 자리에 앉힌 인물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죠. 현재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바로 메인 화면에 이 팔머 럭키의 안두릴이 나올 정도로 이 팔란티어의 피터 틸과 안두릴의 팔머 럭키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레보르 은행은요, 암호화폐나 AI, 이 스테이블 코인 친화 고객을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디지털 자산과 그리고 기술 기반 금융에 엄청나게 큰 관심을 보여온 이 피터 틸이 참여했다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에레보르는 2025년 중반 이른바 스텔스 모드에서 벗어나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여기서 이 스텔스 모드란 무엇이냐면, 이 스타트업이 외부에 거의 공개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사업을 준비해 나아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몰래 설계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난 뒤에 한 번에 공개를 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 에레보르 은행은요,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이 SVB라고 불리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 이후에 스타트업과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은행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SVB가 무너진 이후에요, 이 기술 기업과 또 크립토 기업들은 사실상 제대로 된 은행 파트너를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에레보르 은행의 이 횡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레보르 은행은 도대체 시장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이 앞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전통 은행의 영역에서는 이 예금 및 대출 서비스, 그리고 API 기반 자산 관리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4시간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API 자산 관리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API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요, 자산을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친화적인 영역에서는 무엇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커스터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실시간 교환 및 24시간 정산, 그리고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블록체인 트랜잭션 가스비 지불을 위해서 이 소량의 크립토 보유를 허용하는 것까지, 즉 이 전통금융의 기능 위에 이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얻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요, 이 에르보르 은행을 단순한 또 하나의 은행 정도가 아니라요, 차세대 금융 인프라 실험 모델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이 지점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에르보르 은행과 이 이더리움과의 직접적인 연결성입니다. 이 에레보르 은행은요, 2026년 2월 이 OCC라고 불리는 미국의 통화감독청 Full National Bank 차터와 그리고 FDIC의 예금 보험을 최종적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서류가 OCC 차터 서류인데요. 지금 이곳에 보면은,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은행이 이더리움 및 연결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스비를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에레보르의 핵심 사업 모델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중심은 바로 서클의 USDC이고, 이 USDC는 이더리움 기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 스테이블 코인을 24시간으로 거래하고 또 이동시키고 정산하는 은행 모델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면요, 그 모든 트래픽은 고스란히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요, 이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가스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빈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요, 이 네트워크의 활동량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레보르가 내세우는 목표는 단순합니다. 가장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 거래 은행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의 중심인 이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고, 그 결과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에서도 에레보르 같은 플레이어가 실제 참여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비트코인의 강세론자들은요, 이것도 결국에 다 비트코인 친화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에레보르의 사업 모델은 분명하게 스테이블 코인일 것이고, 그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구조는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훨씬 더 직접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비트마인입니다.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성장과 함께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비트마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인 이 클래리티 법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현재 이 클래리티 액트 법안의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전히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가장 큰 마찰이 발생하는 지점은요,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이자, 이 수익률 문제인데요. 이 쟁점이 법안 통과를 계속해서 지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가 안 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 때문이다 라는 말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립토 시장이 전체적으로 못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이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냐라는 말을 저도 이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대다수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클래리티가 정확히 뭔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쉽게 짚고 넘어가자면요, 제가 앞에 이 에레보르 은행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2025년에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되고, 현재 미국의 핵심은요, 이 막대한 양의 부채 해결입니다. 여기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미국의 부채가 보이시나요? 지금 이 부채에 관해서 현재 2026년에도 워싱턴 DC에서는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은요, 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돈을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전쟁인 거죠. 지금 이 전쟁은요, 금융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다른 세력이 맞붙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세력 중에 첫 번째 사이드는요, 기존 금융, 즉 월가의 전통 은행들이죠. 그리고 반대 사이드에는 이 기존 금융이 혁신에 굉장히 약하구나, 그리고 굉장히 느리구나, 이제 좀 혁신으로 가보자를 외치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싸움의 쟁점에서 바로 이 클래리티 액트라는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제 대충 누가 누구랑 싸운지는 알겠는데 이 클래리티 액트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들은 이 법안을 두고 싸우고 있는 걸까요? 이 클래리티 액트를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요, 디지털 화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암호화폐를 두고 제대로 된 정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이 핵심적인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게 된 걸까요? 과거를 보면요, 그동안 크립토 산업은 어느 정부 기관이 관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굉장히 불분명한 그 약간 회색지대 같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미국이 막 스테이블 코인의 역풍에 시달리면서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란 디지털 형태로 된 그냥 순전한 달러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 스테이블 코인인 이 서클 있죠, USDC죠. 이 서클은 완전 담보 방식으로 거래가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코인베이스가 발행한 USDC 한 개마다 실제 미국 달러 또는 미국 국채가 금고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용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은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안전하고 또 디지털 친화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월가의 은행보다 이 은행의 역할을 더 잘해버리게 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전통 은행권의 수익 모델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은행에 100만 원을 맡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행은요, 한 0.1%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이자를 우리들에게 돌려주죠. 그런데 여기에서 숨겨진 점은 뭐냐면요, 이 은행들은 우리가 맡긴 그 100만 원, 국민들이 맡긴 돈을요, 국채에다 투자를 해서 연 3%에서 4%의 수익을 얻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긴 돈으로 투자를 해서 그 중에 거의 99%의 수익은 은행 본인들이 챙겨가고 나머지 1% 정도만 우리들한테 돌려주는 식인 거죠. 근데 현재 반대 사이드에 있는 이 세금융, 즉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요, 국민들이 똑같이 이 코인베이스에 가서 100만 원어치의 서클 USDC를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코인베이스 역시 은행과 동일하게 저희의 돈으로 국채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3에서 4%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요, 그 수익의 대부분을 이 보상이라는 형태로 우리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고객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더 이상 이 기존 금융한테 돈을 맡길 이 명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파급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파급력이 지금 현재 월가를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전통 금융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올해 초에도 보면 월가 은행의 대표들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최대 거의 6에서 7조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거의 9천조 원, 이 정도의 금액이 월가의 은행에서 빠져나가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 월가는 전부 다 죽는다, 막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정말 그렇게 은행의 돈이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요, 은행은 더 이상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아니면 뭐 집 살 때 그 모기지 대출이나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살 때 해주는 대출이나 아니면 뭐 학비 뭐 이런 대출 등이나 이런 모든 대출을 해줄 현금 자체가 부족해지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은행의 수익 구조를 붕괴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클래리티 액트 법안으로 돌아와서요, 작년 2025년 미국은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앞서서 바로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요, 어떤 기업이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그와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내세워왔어요. 당시 은행들은요, 본인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가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사진을 보면 이분이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코인베이스의 대표로서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그냥 거래소일 뿐이다 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코인베이스는요, 뭐 한국 분들로 예를 들면 뭐 토스나 아니면 무슨 증권사 앱들처럼 이렇게 주식을 그냥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지 직접적으로 코인을 만들어서 발행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여전히 고객들한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온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상황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결국 현재 은행들과 이 크립토 진영들은요, 이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클래리티 액트 법안에 수정 조항을 추가하려고 지금 막 로비를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공식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건 은행들이 경쟁을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불공정한 시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의 금융들이 더 이상의 혁신을 막는 아주 못된 짓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이기는 한데 현재 대형 은행들은 이 치고 올라오는 크립토에 대한 경쟁을 애초에 막 새싹부터 죽이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클래리티 법안을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 이미 암호화폐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앞에서는 이렇게 막 안 된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뒤에서는 본인들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개발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옳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들의 기술이 더 안전하다라고 진짜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냥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본인들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이 덩치가 굉장히 큰 월가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의 경우들은 이 손쉽게 회사의 방향성을 바꾸고 또 그것에 대한 빠르게 일 처리를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덩치가 굉장히 큰 이 월가들은 한번 방향성을 바꾸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마치 엄청나게 큰 고래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가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해보면요, 지금 이 클래리티 법안이 이 크립토 진영 쪽으로 유리하게 통과가 되어버리면 이 코인베이스와의 경쟁에서 완벽하게 패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형 은행들은 규제를 이용해서 이 법안을 지연을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이제 월가가 본인들이 준비가 다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 그때 있죠. 그때 월가는 분명히 이 법안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코인베이스 같은 기존의 크립토 산업은 다 그냥 힘도 못 써보고 죽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뭐냐면 아직 결과적으로 은행이 이길지 아니면 크립토 진영이 이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요, 이 스마트폰은 결국에 투지폰을 대체를 했고, 그리고 OTT는 결국에 지상파 TV를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결국에 이 우편 시스템을 대체를 해왔죠. 결국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 선택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재선된 이후에 미국 내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이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줘 왔어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승인이 되었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이 클래리티 법안 또한 현재는 지연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낙관적인 결과를 가져와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뚜렷해질수록 에레보르 같은 새로운 모델의 은행 업계와 또 그에 따라 수혜를 받게 될 이더리움과 그리고 비트마인은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한 예의주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